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신유경 기자입니다. 최근 증시가 뚜렷한 방향성 없이 횡보하고 있는데요. 오늘 박현상 유한타증권 차장님 모시고 횡보장에서 물리지 않을 투자 비법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월에 빠르게 급등한 이후로 계속 박스권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산 삼성전자, 카카오 같은 대형주를 계속 물타기를 하거나 묻어두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일단 제가 오늘도 11시인가부터 계속 상담을 하고 온 내용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전화를 주시는 거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 수익은 났었는데 내가 팔지를 못해서 마이너스 전환을 했다. 네. 이게 지금 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이게 작년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이 특이했던 거지. 지금까지 저도 회사 입사해서 주식 매매 해볼 때 15년 동안 이렇게 장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좋았던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매매를 하는 종목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묻어두는 주식이거든요. 네. 그리고 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을 개탈하고 수익을 취득을 하려고 할 거면은 삼성전자 안에 있는 여러 사업부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휴대폰 사업부, 뭐 IM 부분이라고 그러고 CE 사업부, 뭐 이런 부분별로 각 삼성전자가 전망을 할 때 그 부분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분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항상 하는 말이 휴대폰 좋다면서, 반도체 D램 좋다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슈퍼사이클 어디 갔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묻어두는 거를 내가 롱텀으로 보고 어떤 식으로 길게 볼 것이냐 하는 종목을 세팅을 하는 것과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상담하고 온 내용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소위가 매매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반도체 소부장 관련이라든지 혹은 뭐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득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투 트랙으로 나눠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얘기 드린 김에 카카오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일단 한 2달 전인가요? 항상 카카오뱅크 상장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네.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카카오를 우리가 전통 플랫폼 주식으로 보는 거냐. 근데 플랫폼 주식이 카카오의 자회사가 그 100개 정도가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네네. 지금 상장을 하면 할수록 지주사로 바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논란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투자자분께서 내가 처음에 그 카카오라는 주식을 작년에 매수했을 때랑 지금 같은 경우는 투자 논리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나는 그 안에 사업이 있었던 뭐 카카오페이든 모빌리티든 뱅크든 그걸 보고 매수를 했는데 네. 그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항상 투자 전략은 수정이 돼야 되는데 그 수정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눈 가리고 이제 보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거를.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좀 삼성전자처럼 묻어두는 주식과 네. 뭐 꾸준히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종목을 좀 구분을 해서 해야 되고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주사로 좀 성격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계속 좀 좋게만 보기는 어렵다 이런 이게 말씀이신 항상 거죠? 저도 이제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럼 카카오 내일 팔까요 이래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매수했느냐가 처음 시점이 중요하고 그 시점에서 내 투자 전략에 만약에 회사의 방향이 다르게 된다면은 네. 그건 내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이게 저도 똑같은 얘기고 이게 좀 좋은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좋은 것만 보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는 좀 안 좋은 거를 좀 보면서 혹은 이 투자 대상보다 더 나은 대안이 뭔가 이거를 지금 횡보 장세에서 고민한다면은 다음 장이 올라올 때 조금 더 수익이 더 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차장님은 이제 PB로서 많은 고객들을 상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 주식으로 그동안 이제 높은 수익률을 올린 자산가분들이 투자 혹은 매매 비법이 있을까요? 기법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근데 얘기 안 해줍니다. 그분들. 예. 이게 정말로 우리가 솔직히 매매 기법이 맞습니다. 네. 기법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그 기법을 가지고 얘기해준 선배님이 있었어요. 네. 그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나 다 따라하게 되면 그 기법은 기법이 아니게 된다가 맞아요. 즉
어떤 그 시장에서 맞는 종목들, 맞는 매매 패턴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최근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들어오는 중소형 제약바이오 쪽이 강해요, 요즘 같은 네, 경우. 네. 근데 그 전략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 맞는 거지, 만약 시장이 바뀌고 그러게 되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많이 수익을 내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기법, 그걸 매매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그 패턴을 가지고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하다가 이게 맞았다 하면은 베팅이 세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러면 안 되지만 레버리지를 풀로 일으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분들이 그러면 이런 또 다른 분 한 분 같은 경우는 진짜로 많은 부를 뭐 종목 하나로 이룬 분이 있거든요. 오. 몇 년 전에 알고 있는 그 5G 주식이 될 텐데 네. 그 분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오르기 전에 통화를 해본 걸 기억하면 박 차장아 난 이거 안 되면 난 죽는다 그랬어요. 올인하는. 올인했죠. 네. 올인했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근데 그분이 그 전에 다른 매매를 저도 10주년간 봤거든요. 했을 때도 올인을 했는데 아니면 바로 팔아버려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많은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수십 번 트라이를 하는 거예요. 네. 막상 그분이 벌었을 때는 다른 투자자들이 지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많은 부를 잃었기 때문에 뭐 이제 술도 사달라 할 거고 맛있는 거 사달라 할 거고 가면은 그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듣는 거는 성공한 거에 단편만 봐요. 그렇죠. 근데 그 단편만 보는데 그 전에 그분들이 그렇게 뭐 좀 몰빵이라 할게 몰빵을 들어가기 위해서 했었던 공부 그리고 그 전에 시간 네. 고통 정말로 저랑 하루에 5번씩 통화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레버리지를 풀로 일으킨 상태에서 종목이 그 3월 달부터 올랐는데 2월 달에 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하면은 아까 그 매매를 통해서 하신 분과 한 종목을 몰빵을 해서 많은 불이 이루어진 분의 공통점은요. 네. 종목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종목에 대한 예, 분석. 분석이 있었다는 거고 나를 믿었다는 거고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틀렸을 때 인정하고 바로바로 잘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드리는 말씀은 여러 투자의 구루들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막 어떤 것이 좋다 얘기하는데 저는 주식 투자는 유연성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좋게 생각한 A라는 주식이 내일 나쁜 놈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유상증자가 나오면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금 솔직히 이제 장이 지금 뭐 다음에 반등을 한다 안 한다 단언 드리는 것보다는 한동안은 박스권일 가능성이 있다면은 네. 지금 다른 거를 좀 계속 보면서 오히려 다음 시장을 위한 공부하는 시간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형 공모주 투자 전략 관련해서도요.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같은 대형 공모주를 청약을 해서 저희가 배정을 받았다면 매도 시점은 언제로 좀 잡는 게 좋을까요? 정말로 종목마다 그때그때 다르죠. 달라요인데 네. 최근 종목들을 좀 리뷰를 해보면은 네. 그래서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공모주 펀드라는 거 아시죠? 네네. 공모주 펀드는 그 자금을 모집을 해서 투자자들한테 일정 부분 수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야지 그 다음 시즌에 그 공모주 펀드 시즌 1, 시즌 2 성공을 하게 돼요. 그러면 공모주 펀드를 청약한 그 펀드 내 같은 경우는 일정 수익을 항상 답보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펀드들이 기본적으로 청약이 들어갈 때 물량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많이 받아야 되는데 많이 받는 거를 전제로 물량을 안 팔겠다 하는 거를 보유예수라 얘기합니다. 네네. 그렇죠? 보유예수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펀드들 같은 경우에 1개월, 3개월, 6개월이에요. 그러면은 그 종목들이 정말 청약을 해서 내가 종목을 잘 샀어요. 아니, 받은 거죠. 받았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1개월 후 정도에는 아까 얘기 드린 공모주 펀드에서 수익이 잘 났다면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카카오뱅크일 겁니다. 그렇죠. 아마도. 어제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꼭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공모주 펀드, 그 청약한 펀드들의 특성상 수익을 항상 답보를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누적 수익을 내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주식 용어로 오버행 이슈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오버행 이슈 있는 주식들이 한동안은 잘 안 가고,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이제 좀 최근에 나온 전략이긴 한데
이게 그 카카오뱅크랑 크래프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간 거고 네. 그리고 시가총이 워낙 크게 형성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 200 안에서도 50위 안에 들어갔어요. 네. 코스피 250위가 제가 한 7조, 한 8조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얘는 20조 이상으로 둘 다 상장을 해버리니까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패시브 펀드들에서 리밸런싱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아마도 리밸런싱 시기가 이제 9월 9일 옵션 만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그게 물량이 들어오는 걸 알잖아요, 시장에서는. 그러면 그 물량이 들어오는 걸 알면은 그 전부터 시장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해요. 네. 이거를 수급을 통해 이 종목들이 진짜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위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죄송한데 영혼이 없는 기계적인 수급입니다. 네. 기계들이 기계적인 수급. 예, 그러니까 이게 기관들이 사가지고 너무 좋다 이게 아니고 이런 패시브 펀드들에서 물량을 채우는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는 이런 부분은 미리 알고 공모주 투자에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저는 이런 거 말씀할 때마다 정말 같은 종목을 가지고 저는 더 사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분한테 팔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이 NC소프트보다 순이익이 한 2배 반 이상이 더 나올 거예요. 네. 그죠? 근데 뭐 단일 게임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항상 안 좋게 얘기하는 분은 그렇게 네. 얘기를 네. 하는데 그렇죠. 정말 길게 봤을 때 배틀그라운드가 아닌 다른 게임을 런칭을 시켜서 멀티 게임이 되면서 성장성이 제대로 붙었다. 네. 하이브처럼 예를 들어서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로 성장성이 높을 수 있는데 지금 올라서 49만 원까지 올라 50만 원 찍었다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조금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물량 다 나오면 더 사시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근데 나는 원래 50만 원 공모가까지 목표로 봤어 하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50만 원 정도 왔으면 공모가 이상 됐고 웬만하면 다음 주에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 일단은 차익 실현 하시죠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네. 이게 주식 투자 제가 아까 서두에 이제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현장의 소리를 항상 말씀드린다 하는데 정말로 다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사정 같은 경우는 네. 정말 다르기 때문에 종목 플레이에서도 그게 다른 게 계속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주 투자하실 때는 성장성 본다 이건 당연히 기본일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 물량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분 체크하시고 그때 오버행이 나올 때 더 사시는 것만 주의를 하신다면은 네네. 좀 길게 보시면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크래프톤은 살짝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카카오뱅크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카카오뱅크는 항상 얘기 나왔었던 게 그대로인데 네. 이 카카오뱅크를 플랫폼으로 보느냐 뱅크로 보느냐 이 두 개 그렇죠. 차이죠. 네. 그래서 처음에 상장이 해서 갑작스럽게 잘 오르고 있을 때 같은 경우는 플랫폼으로 봤고요. 예. 또 최근에 좀 밀리기 시작하니까 KB금융이랑 시총을 비교를 하더라고요. 네. 네. 이게 시장이 항상 그래 왔거든요. 네. 그래서 떨어질 때는 또 그 시장에 맞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 오를 때는 또 좋은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나는 플랫폼으로 투자했으면은 여기는 더 사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단 1개월, 3개월, 6개월 락업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일단 1개월 동안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는 좀 더 추세적으로 빠졌다가 돌릴 때 정도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정말로 길게 본다 그러면은 굳이 지금 시기가 아니고 네. 조금 더 빠져서 빠지는 날마다 분할 매수가 맞게 되는 거죠. 일단 추가적인 플랫폼 가치로 인정받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인데 네. 제가 그 시장의 반응을 미리 성견지명으로 점쟁이처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서 일단 좀 추후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해 공모주 대여였던 하이브랑 카카오 게임즈는 고평가 논란에도 최근 주가가 꾸준히 이제 시초가를 웃돌고 있는데요. 네. 청약 절차를 밟지 못했다면 물론 이것도 종목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형 공모주가 상장하자마자 사들이는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어떤 대형 공모주 상장을 할 텐데 이제 현대중공업도 상장을 할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카카오페이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예. 경우에는 언제인지 아직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이거 할 텐데 시장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긴 할 텐데 시장의 평가가 바뀌는 시점은요 모든 종목이 공통적인데 새로운 가치가 혹은 새로운 사업이 나올 때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아까 오딘 말씀드렸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위버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우리가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알고 있었었던 그 원래의 투자 논리가 말고 네. 다른 가치가 붙는 시점이 언젠지 혹은 다른 가치가 붙어서 확인하고 매매를 늦진 않아요. 네. 왜냐면 그게 연속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공모주가 상장하자마자 사들이는 것 같은 경우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고 종목마다 틀린데 네. 일단 근데 이것도 이제 상장하자마자가 아니고 그 기관들이 평가를 할 때 그 종목을 바라보는 뷰가 있거든요. 네. 그 애널리스트 레포트들이 나와요. 그래서 얼마 정도가 적정 주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주가 이상으로 소위 그 따상이라 얘기를 하는데 네. 따상이든 뭐 50% 상승이든 올라가게 돼서 기존의 에너지 목표가를 충족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다른 사업 뭔가의 사업이 붙지 않으면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어느 정도 할인된 순간 그게 일반적으로 뭐 저는 신입사원 얘기를 아까 드렸는데 신규 상장 종목은 6개월 이후에 매매하라고 배우긴 했었거든요. 그 물량이 6개월에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네. 500 이슈가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긴 하는데 뭐 요즘은 이제 워낙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는 아니더라도 일단 물량 소화한 다음에 천천히 매매를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3분기랑 4분기에는 저희가 좀 어떤 종목, 스타일에 좀 주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이제 그 종목 추천 프로그램이라든지 경제TV 나가잖아요. 예. 나가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지금부터는 이제 리오프닝을 해야 된다. 리오프닝. 얘기를 네. 하고 그 다음에 좀 보수적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종목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올라갈 성장성 섹터 중에서 안 올라가는 섹터는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의 그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네. 뭐 이런 당연히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수인 투자자는 자동차. 다른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이게 최근 지지난주죠. 한 2주 전부터 알루미늄 주식들이 지금 급등해서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알루미늄. 알루미늄 관련 주식들. 예.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같은 4대 소재가 있는데 거기서 두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게 동박이랑 알루미늄 박이 있어요. 근데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가 최근에 시장에서 각광받지 못했고 예. 소재단, 아까 말씀드린 양극재, 음극재 이런 쪽이 워낙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을 찾아가는 중에 보니까 2년 동안 알루미늄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3주 전에도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온 건 맞아요. 네.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굳이 2, 3주 전에 그 알루미늄이 그 시장에서 발현된 이유는 뭐냐? 시장에서 생소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은 항상 시장에서 생소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트렌디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아까 리오프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오프닝이 4월 달부터 5월 달 사이에 진짜 핫했어요. 아까 잠깐 매매 방법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예요. 그 돈을 많이 번 모 투자자분이 전업 투자자분이 이렇게 주가가 있다가 여기서 신고가가 나기 직전에 딱 주식 매수를 항상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래가 터질 때 신고가 나기 직전에 매수를 하면은 항상 신고가가 터지게 되거든요. 네. 신고가가 터지게 되면은 잘 가잖아요. 왜냐면 매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와 이게 맞았다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봤던 주식은 신고가가 안 난다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스터디 되었던 주식들 네. 그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안 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샀던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새로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물이 진짜 없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러니까는 한 3일 전부터 지난주 올라온 주식 중에 KCC라는 주식이 있어요. KCC. 전통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네. 건자재 우리나라 1등 도료 회사잖아요. 네. 근데 유기 실리콘이라 그래서 유기 실리콘 회사를 합병을 하게 됐고 그 모멘텀이 붙어가지고 지금 저점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올랐거든요.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저평가된 회사였는데 폴리실리콘이 아니고 유기 실리콘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거를 뭐 증권사에 처음 보고서가 지난주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아이디어를 그 보고서를 쓴 애널리스트가 이거가 더블 갈 거야 이렇게 쓰진 않을 거거든요. 생각하기에 이게 정말로 실리콘 자체가 앞으로 쇼티지가 나고 앞으로 공급 부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썼는데 거기서 KCC 회사가 붙은 거죠. 네. 그러니까 KCC가 올라보니까는
내가 폴리시리콘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OCI도 갑자기 올리게 되고 시행까지. 이렇게 되는 시장이 전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3분기, 4분기 저는 어떤 섹터를 정해서 내가 이걸 사야 된다. 저는 정하는 편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때 맞춰가지고 트렌드한 종목을 제가 봤을 때 그게 시장에서 리즈너블 하느냐, 맞느냐를 보고 매매 들어가는 편이고, 네. 물론 그 중에 일부 포트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고 싼 저평균된 주식을 좀 사놓긴 하겠죠. 근데 최근의 트렌드가 아까 KCC 말씀드린 것처럼 본업 가치가 싼데 새로운 사업이 붙어서 올라가는 게 최근의 추세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 중에 빠진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들을 일부의 밑에서 사놓고서 기다리고, 그리고 매매 같은 경우는 새로운 트렌드 있는 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연기금이 사는 제약바이오 쪽이 요즘 세게 올라가니 네. 그걸로 매매를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일부 포트를 나눠가지고 매매를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일부 포트인데 고객들한테는 한 고객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고객 같은 경우는 난 단타만 좋아하는 고객이, 그렇죠. 성향 따라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단타 치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럼 저는 이제 그 섹터들을 골라놓고서 맞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스타일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게 종목을 찾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올해 연말까지 코스피 전망과 이에 따른 시기별 투자 혹은 매매 전략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연말까지 갔을 때는 가장 뭐 테이퍼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어찌됐든 시장은 좀 약세였고 항상 그래왔거든요. 네. 근데 약세의 강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있어요. 그러면은 연말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지금 3분기, 4분기 넘어간 시즌이 10월 초, 지금 9월이잖아요. 그러면은 3분기 실적 발표를 10월 초부터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네. 하게 되면은 9월에서 10월 초 정도까지는 지금장. 그러니까 지금장이 뭐냐면은 대형주는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거리고 네. 중소형주들이 팔딱팔딱 뛰는 장이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10월 초에 삼성전자가 컨센서스를 어떻게 발표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떻게 바뀔지를 확인한 다음에 네. 그 대형주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우울한 말씀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11월 중순 이후에서 12월 달은 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매년. 왜냐하면은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그래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조금 덜 할 겁니다. 덜 할 건데 왜냐하면 작년에는 할까 안 할까 이슈가 그쵸. 있었고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유지한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보다는 투자 심리가 센티멘트가 민감해지지 않은데 경험적으로 그 대주주 양도세 얘기가 나오는 시기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겠어요? 많이 오른 주식이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 혹은 그 수익난 부분 자체가 양도세 과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때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주식, 우리가 달리는 말을 쫓아잡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즌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것보다는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많이 빠진 주식 중에서 소위 이제 그 개인 투자자 비중이 낮은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소팅을 하는 게 그 시기엔 좋을 것 같고요. 네.